따따르다 따따따따따르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어서오소. 살남 송선생이라 하오. 먼 길 찾아오시느라 고생했소이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소. 제목 15년 연애하고 5년 결혼생활, 교수랑 밀레를 한 아내 일부. 저는 첫사랑과 장기 연애 후에 결혼해서 올해 결혼 5주년이 되는 부부입니다. 아기는 힘든 과정을 거쳐 늦둥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말을 시작하는 아기는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있다는 것에 매일매일 놀라고 있습니다. 옛 어른들 말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기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아기 낳기 전에는 집에 있었지만 출산 후 집에서 육아만 하는 것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는 지인이 일자리를 제안하며 대학교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페이는 많지 않아도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살 것 같다며 좋아했습니다. 다만 야근이 너무 많은 편입니다. 며칠 전에 공휴일에는 정말 오랜만에 데이트를 했습니다. 아이 키우는 동안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더군요. 옛날 생각도 나고 재밌는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와이프는 의류점을 지나치며 저한테 체크 남방에 니트를 입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저는 체크 남방을 싫어합니다. 네가 어디서 좋아하는 사람 옷 보고 나한테 입히려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기도 건강하고 가족들도 건강하고 하던 일들도 잘 풀려서 지금처럼만 별일 없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두어 달쯤 전입니다. 저희 부부는 각자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와이프는 일이 많아서 조금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인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 와이프를 봤다고, 아는 척 할까 했는데 누군가 같이 있어서 말을 안 걸었다고. 저는 바로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제가 어디냐 물었더니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뚜라미 소리가 들립니다.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밤이니까 잘 못 봤을 수도 있고 전 와이프를 믿었습니다. 와이프는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새벽에 와이프의 핸드폰을 봤지만 업무적인 내용뿐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와이프의 회식 및 야근은 잦았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12시가 넘으면 외박이라며 놀리듯 얘기합니다. 언제나 본인이 마무리를 챙겨야 한다며 끝까지 있다가 온다고 합니다. 전화 온지 몰랐다. 배터리가 없다며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잦았고 귀가가 12시가 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의심은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저께 밤입니다. 전 지인들과 일찌감치 잡아놓은 약속이 있었으며 와이프도 그날 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로 종종 문자를 주고받다가 11시쯤에 2차에 간다며 문자가 왔습니다. 전 제가 있는 술집 사진을 찍어서 와이프에게 보냈습니다. 와이프는 확인도 없고 답이 없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받습니다. 어디냐 했더니 호프집에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뚜라미 소리가 들립니다. 전 호프집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와이프는 알았다고 하더니 답이 없습니다. 저는 다시 연락을 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호프집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와이프는 알았다고 하더니 잠시 후 택시를 잡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사진 찍기를 싫어해서 못 찍었다고 합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귀가 중 와이프가 먼저 집에 도착하여 연락을 합니다. 어디냐고, 왜 빨리 안 오냐며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냅니다. 집에 들어가 굳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았냐고. 와이프는 짜증 섞인 얼굴로 답합니다. 애들이 찍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앞으로는 찍어서 보내겠다고.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당장 증거도 없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와이프의 핸드폰을 봅니다. 역시나 의심가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날 아침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와이프는 시험 공부를 하러 학교에 갈 예정이었고 다음 일요일에는
부모님 집에 맡긴 아기를 보러 갈 참이었습니다. 뭡니다. 와이프는 언제 싸워내는 듯 이제 화 풀고 같이 가자고 합니다. 전 단호히 싫다고 했습니다. 삐진 듯 나간 아내는 날씨가 너무 좋다며 화 풀고 나오라고 문자를 합니다.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가서는 투정 부리는 말투로 책상 사진을 찍어 보냅니다.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전 내일 부모님 댁에 안 가니 당신 혼자 가라고 했습니다. 와이프는 제게 아이가 보고 싶지 않냐고 합니다. 전 집안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녁에 10시쯤 귀가했습니다. 와이프는 집에 도착해서 웬일로 청소까지 해놨습니다. 전 와이프에게 또다시 물었습니다. 어제 몇 번이나 말했는데 사진을 왜 찍어 보내지 않았냐고. 와이프도 나를 세우며 말합니다. 애들이 사진 찍기 싫다는데 어떡하냐고. 신랑이 의심해서 찍어야 한다고 말하며 찍었어야 하냐고. 거기 있던 애들은 다 띠동갑 이상 차이 난다고. 전 다시 말했습니다. 어제 그곳에 없었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있다. 당신이 거기에 간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냐고. 와이프는 저를 째려보며 대답했습니다. 증명하면 되는 거냐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내주겠다고. 하지만 와이프가 계산한 영수증도 아니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뒤집어지는 속을 잡고 전 바람을 쐬려 나간다고 나왔습니다. 내일 와이프가 갔던 치킨집에 가서 CCTV를 뒤질 마음을 먹었습니다. 30분 지났을까? 와이프가 자기도 같이 운동하자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럴 기분이 아니었지만 일단 만나서 잠시 걸었습니다. 갑자기 와이프가 제 옷을 잡으며 말합니다. 사실 어제 호프집에 가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랑 잠시 걸었는데 당신이 오해할까봐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속이 뒤집어집니다. 와이프는 제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그냥 회식이 끝나고 한번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전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얘기를 이어갑니다. 누구냐? 이름을 얘기 안 합니다. 계속 캐묻자 무섭다며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대답을 안 합니다. 고성이 오갔습니다. 땡땡땡. 결국 얘기합니다. 학생입니다. 띠동갑 차이는 난다는 학생입니다. 자기는 그냥 회식 끝나고 산책을 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단지 사실대로 말하면 제가 오해할까봐 그랬다면서. 점점 눈이 돌아갑니다. 이번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알고 있다. 몇 번이나 그렇게 만났냐? 언제부터 만났냐? 물었습니다. 두세 번밖에 안 된다. 지난달부터다. 아무 사이도 아니라서 그걸 따질 것도 없다고 합니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횟수에 턱없이 부족하며 지인이 제보해준 날짜와도 한참 차이가 있었습니다. 계속 변명을 이어나갑니다.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다. 손도 잡지 않았으며 그냥 오해할까봐 그런 거다. 사실 조금 설레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한 것 같다 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계속 압박하면 대답 없이 절 쳐다보며 우리 사이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겠냐 합니다. 몇 차례 질문과 답변이 오갑니다. 와이프는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 스킨십이 없다며 억울하다고 강조합니다. 전 와이프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솔직히만 말하면 믿겠지만 지금조차도 내가 아는 범위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믿을 수가 없다고. 와이프는 계속 얼마 안 되었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소모적인 대화가 오가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아기 방으로 들어가 이후의 일을 고민했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이 지나갑니다. 저희 사랑하는 아기를 편부로 키울 수는 없다고. 정말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정말 이게 꿈이길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전 와이프에게 달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난 너의 말을 믿고 싶다. 하지만 마지막까지도 계속 거짓말을 해서 내가 너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다. 누구를 언제부터 만났는지 그리고 어느 날 만났는지 정말 솔직하게 달력에 표기하라고 했습니다. 어제 당신이 말한 것보다 훨씬 자주였고 시기도 이전부터라는 건 알고 있다. 그걸로 화내지 않겠다. 지금 솔직히만 써달라고. 와이프는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라서 쓸 것도 없다고 합니다. 단지 그냥 산책만 했을 뿐. 전 그 말을 다 믿겠다. 그러니 이제는 정말 거짓말 없이만 써달라고 했습니다.
진실인 게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억울하다는 와이프는 달력에 표기해 나갑니다. 불과 며칠 4, 5일 전 새벽 1시에 들어온 날, 이날은 안 만났냐고 물으니 누구랑 저녁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안 만났냐고 다시 물으니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달력에 하나하나 표기해 나갑니다. 계속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특별한 게 없이 그냥 만난 거라며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최근 2개월에 6번가량 체크를 합니다. 더 이상 기억이 안 난답니다. 지인이 제보한 날짜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어제 말한 그 사람이 맞느냐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그렇게 날짜를 적고 나서 그럼 언제부터 만났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어제 너가 말한 그날이 아닌 건 내가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랬더니 이제서야 지인에게 제보를 받은 전쯤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딱히 사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날짜라고 할 것도 없다고. 전 같이 그 산책 코스로 가자고 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서 난 믿기 어렵다. 함께 산책한 그 사람과 만나서 날짜를 확인하겠다. 지금 쓴 것이 사실인 것만 확인하면 너의 말을 다 믿겠다. 딱 우리 셋이서 거짓 없는 건 확인하고 마무리하자 라고 했습니다. 와이프의 얼굴이 변합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는데 왜 그러냐고. 전 와이프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몇 개월 동안 다른 사람과 새벽에 산책을 하는 건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이가 없어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해야 될 일이라고 본인은 계속 아니랍니다. 전 이 방법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같이 만나지 않으면 내가 학교로 가서 각 방마다 뒤지며 그 사람을 찾아다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가장 평화적인 방법이다. 결정해라. 전 진심이었습니다. 와이프는 눈물까지 흘리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며 저에게 한 번만 넘어가 달라고 합니다. 전 믿고 싶었습니다. 계속 시간을 끌며 나가지 않는 와이프를 데리고 학교 근처로 갔습니다. 그 사람에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다 와서도 계속 망설이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연락을 피합니다. 전 아까 쓴 것에 거짓이 있냐 물었습니다. 카톡을 열고 전화번호부를 열고 그러더니 번호가 없답니다. 전 미친 것처럼 헛웃음이 나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안 나오면 지금 상황을 그대로 양가 부모님께 문자로 보내고 너희 학교에 가서 그 사람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선택하라고. 또 얼굴이 변합니다. 울며 잘못했답니다. 그치만 아무 일도 없었는데 억울하다고. 왜 일을 키우냐고 합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정하라고. 폰을 계속 만지작 반복하더니 어딘가 전화합니다. 스피커폰으로 하라고 폰을 뺏었더니 전화를 끊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건 목록을 보니 기존에 말한 학생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교수입니다. 와이프의 거짓 프레이드는 끝이 없습니다. 정말 기가 찼습니다. 평소 사람은 좋다며 자주 얘기하던 교수입니다. 전 아직도 눈치가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교수한테 전화를 했나 했습니다. 그는 교수였습니다. 이럴 거면 대체 여기까지 왜 온 것이냐,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고 따졌습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사실대로 말하면 일이 커질 것 같다고 합니다. 자기는 정말 손도 잡지 않고 아무 스킨십 없이 공적인 대화만 나눴는데 교수라고 얘기하면 제가 흥분해서 일을 키울까봐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부를 줄 몰랐답니다. 전 이미 이성을 잃었습니다. 와이프를 향한 말에 참았던 욕이 계속 섞여 나옵니다. 확인도 할 필요 없고 기다릴 필요도 없고 끝이다. 와이프는 또 울면서 계속 말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일을 키울까봐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와이프가 말하는 거짓말은 저 수많은 거짓말 중에 뭘 말하는지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끝없이 거짓말이 드러난 이때에 내게 이런 말을 하는 뻔뻔한 이 사람이 정말 내가 그 긴 시간을 함께한 그 사람이 맞나 싶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라는 생각이 어제부터 떠나질 않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이제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것조차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졌습니다. 와이프의 말은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수 얼굴은 보고 가야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와이프는 제가 뭔가 오해가 있다며 잠시 학교로 와달라고 전화했습니다. 1시간가량 걸린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교수를 기다리는 중간 또 5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그를 만나도 조금의 해코지를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전 앞으로 우리 아들과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문제를 만들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교수가 나오는 사이에 와이프는 계속 울며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 일을 왜 키우냐. 그냥 여기서 넘어가 달라. 교수라고 얘기하면 학교를 그만두라고 할까봐 그랬답니다. 같은 답변을 계속합니다. 너의 그 거짓말 하나하나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라고. 수많은 기회가 있고 오늘 아침에 솔직히 써달라고 부탁했을 때라도 얘기했다면 난 다 묻었을 거라고. 계속 반복합니다. 일을 키우기 싫어서 그런 것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대답했습니다. 너의 거짓말이 일을 키우는 거라고. 교수가 왔습니다. 아주 이성적으로 욕설 없이 드라이하게 용건만 얘기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내게 거짓말을 하고 당신과 새벽에 산책하는 걸 아느냐? 뭐라고 할지 아주 얼버무립니다. 눈은 계속 돌아가고 와이프 눈치를 봅니다. 유부남 유부녀가 와이프에게 거짓말하고 새벽에 산책하는 게 의심할 일이 아니냐? 자기는 와이프에게 얘기하고 산책했다고 합니다. 혼자 일하는 게 힘들어 보이고 조카 같고 해서 그냥 잠깐 산책만 한 거다. 그냥 2-3회. 그놈의 2-3회. 뻔한 대답만 늘어놓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후 의심살 행동하지 말아라. 다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자리를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수한테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교수님, 체크 남방 잘 어울리시네요. 니트 없는 걸 감사해야 할까요? 집에 오는 길 내내 와이프는 말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고 바람 피우지도 피울 생각도 없었다. 자기가 조금 설레었을 뿐 곧 마음 정리할 생각이었다. 이 길고 긴 이야기가 주말 사이 제가 겪은 일입니다.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내게 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 건지, 우리 아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저 수많은 거짓말을 거치며 와이프를 향한 신뢰가 남아있긴 한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다들 첫사랑과 연애 후에 결혼했다고 하면 뭔가 있겠거니 부럽다는 뉘앙스의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모든 일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경우의 엔딩은 이렇습니다. 인생 참 씁쓸하네요. 주가 아참, 그리고 교수와의 만남을 뒤로 하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안방에서 훌쩍이는 와이프를 보고 마음이 약해졌는지 바람 좀 쐬다 오라고 밖에 보냈습니다. 갑작스런 일들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리던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침대 옆에 널브러진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닦았던 휴지 조각들을 정리하는 도중 화장대 밑에 있는 박스를 봤습니다. 처음 보는 박스인데 자세히 보니 온라인에서 주문한 옷 같더군요. 포장이 뜯겨져 있어서 그냥 무심코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박스 안에 니트가 있더군요. 옷 사이즈도 제게 아니었습니다. 제목: 처남의 인생을 책임지라는 와이프. 이혼해도 되겠죠? 결혼 7년차 삼둥이 키우면서 카페 3개 운영하는 36살 남자입니다. 와이프는 동갑이고 단체 주문을 자주 하는 회사 직원이었는데 휴가로 갔던 제주도에서 우연히 만난 후 사귀게 되었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당시에도 처가댁의 술사랑 때문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장인은 술 못 마시고 안 마시는 저에게 이런 놈이 술버릇 개차반이다, 술 먹으면 여자 때린다며 억지로 술을 먹이려 했고, 제가 거부할 때마다 본인이 한 잔씩 마시다가 만취해서는 저에게 주먹을 휘두르다가 벽에 박아서 팔이 부러지셨습니다. 이후에도 걸핏하면
내 딸 울리면 저번처럼 또 팔 뿌라뿐다 라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했었고, 결국 저희 삼둥이를 태어난 지 230일이 되던 저희가 결혼 3년 차일 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처가댁 재산 다 말아먹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와이프는 처남과 같이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본인 혼자 해결하려다 안 되니까 저에게 의논을 했기에 왜 처남에게 말을 하지 않냐니까, 부모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는 애한테 어떻게 말을 하냐는데, 처남과 같이 해결해라, 같이 해결해보고 모자라는 금액은 도와주겠으나 처남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 건 못 본다라고 했다가 이혼 위기를 한번 겪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부모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합의금이랑 보상금이랑 마련해야 한다는 거 뻔히 알 텐데, 누나가 이리저리 뛰어가며 해결하려고 하는 거 보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예? 사실 저희 집이 처가댁보다는 형편이 좀 나았습니다. 저희 집 돈으로 해결해주길 기다렸다 생각했기에 처남을 더더욱 이해 못하고 미워했던 것이기도 하고, 와이프 또한 그런 것이라 생각해서 싸움을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처남과 와이프는 대출을 받아서 해결을 하였고, 처남이 살던 전셋집도 날아간 상태라 결국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살면서도 제 물건 함부로 쓰는 거, 아침밥에 밥 차려달라고 안방문 벌컥 여는 행위, 화장실에 노크 안 하는 버릇, 화장실 문 열고 볼일 보는 버릇, 단 한 번도 자기 방 청소 안 하는 것 등등 정말 많은 일로 다투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아 들어가질 않았던 처남방에 우연하게 들어가게 됐는데, 아이가 있는 집인데 침대에서 담배를 피고 있더군요. 방을 둘러보니 벽지는 누렇게 구름과자에 찌들어 있는 꼴을 보고 나가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처남도 본인 성질에 못 이겨서 더러워서 같이 안 산다며 나갔는데, 얼른 보증금도 와이프가 해줬더군요. 생활비 월 100씩 각출하고 남은 돈은 서로 터치 안 하고, 임신, 육아휴직 기간에는 생활비 저 혼자 감당했고요. 용돈도 쓰라며 체크카드도 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삼동이들도 많이 커서 조금은 살만하다 싶었을 때 저희 집에 결혼할 사람이라며 한 여성분을 데려왔는데, 인사를 마치고 난 후에 같이 안 가고 남아있더군요. 그러더니 결혼을 해야 하는데 아직 대출이 남아있어서 집을 구할 수가 없다, 원룸에서 신혼을 시작할 수는 없지 않느냐, 매형처럼 이렇게 큰 집에서 시작하고자 하는 건 아니다, 단지 사람답게 살 수 있을 정도만 도와달라길래 전세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인 줄 알았으나, 처남이 돌아가고 와이프와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매매를 이야기하는 것이었네요. 당연히 와이프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우리가 그만한 돈이 어디 있냐고 했더니, 저희 집, 그러니까 와이프에게 시부모 되는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빌려주자는 겁니다. 부모님까지 언급하면서 걸고 넘어지는 걸 보고 강하게 나갔습니다. 만약에 부모님께 그런 말씀 드리면 이혼이다. 아직 장인어른 사고 친 거 뒤처리하느라 대출 받은 것도 못 갚지 않았냐.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생각한다는 게 난 이해가 되질 않는다 라고 해서 두 번째 이혼 위기를 겪었습니다. 결국 처남은 집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파혼당했다며 술 먹고 전화해서 저에게 욕을 했고, 옆자리에서 듣고 있던 와이프는 그날 이후로 저에게 원망 어린 눈빛만 보내다가 저번 주 씨 도둑질은 못한다더니 처남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장인처럼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1층을 들이받은 터라 건물 수리비 및 보상금과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징역을 살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며 저에게 도와달라고 했으나 거절했고, 결국 와이프는 저 몰래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와줄 생각 1도 없습니다. 자기 부모가 음주운전으로 인생 망치는 꼴을 봐놓고 자기도 음주운전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동생을 살려보겠다고 장인어른 사고 뒤처리를 안 해준 것, 본인과 처남의 대출 안 갚아준 것, 처남의 신혼집 마련을 해주지 않은 것 등을 탓하며 시부모한테 돈 달라는 소리하는 와이프도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아서 싸우게 되었고, 심지어 지금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처남의 뒤처리를 하며 살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이혼을 생각 중입니다. 한 번은 생각해봤습니다. 왜 와이프가 이토록 처남을 도와주는가? 과거에 처남한테 크게 빚진 게 있나? 해서 와이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자기 대학교 새내기 때 렌트카를 빌려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답니다. 이 집안은 운전대만 잡으면 이렇네요. 상대방 차량은 어이구야 캐딜락이던데. 심지어 와이프의 렌트카는 빌린 거 티 팍팍 내기 위해서 비사차를 시원하게 빌렸답니다. 참 기가 막히죠. 하루 24시간에서 빌리는 것만 30만원 정도 들었다더군요. 사고 직후에 와이프는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지만 상대방이 많이 다쳤습니다. 대학교 새내기한테 무슨 돈이 있을까요? 부모님한테 말도 못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처남한테 연락을 했답니다. 연락을 해서 제발 도와달라면서 아버지가 알게 되면 죽는다고. 마침 사고 현장 근처에 있던 처남이 어떤 상황인지 가봤답니다. 상황을 보더니 자기가 모아둔 돈으로 일단 해결을 하겠다며 나중에 갚으라고 하더군요. 이때부터 와이프가 처남 일이라면 꼼짝 못하고 자기가 직접 발벗고 나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건은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빚진 돈 갚았냐고 하니까 살면서 조금씩 떼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물론 갚는 거 당연합니다. 와이프를 도와준 거? 물론 칭찬받을 일입니다. 근데 그건 와이프와 처남의 사정이죠. 제가 거기에 개입해서 제가 피를 봐야 합니까? 가족이니까 도와줄 수도 있지. 네, 맞습니다. 도와줬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지나치게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키워주는 거죠. 거의 뭐. 처남도 너무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과거의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우려먹는 거 아닙니까? 10년이 지났는데 그걸 빌미로 이렇게 와이프한테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까? 적어도 가족이고 사람이면 그렇게 민폐는 끼치지 말았어야죠. 제 일도 아니고 와이프의 가정사이지만 저한테 피해가 가는 건 진짜 100번 양보해서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께 전화를 해요? 미친 거 아닙니까? 이래도 제가 참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이혼을 해야겠죠. 제가 속이 너무 좁은 건가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제발 해결책 좀 주십시오.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와이프가 저를 원망에 가득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네요. 진짜 한 대만 때리고 싶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맨날 싸우기나 하고 삼둥이한테 미안해 죽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억만장자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돈 안 빌려줬을 겁니다. 처남의 저런 무책임한 행동에 진짜 작정하고 두들겨 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바로 이혼이니까 아이들 볼 면목도 없고 미치겠습니다 정말.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요. 재미있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재미없게 봤다면 구독, 싫어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그럼 이만 물러가겠소. 빠이.